어린 왕자. 어린 왕자는 약 10분 단위로 여러 편에 걸쳐 하루 또는 이틀 사이로 계속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 나는 6살 때 원시림에 관해서 쓴 자연계의 진짜 이야기라는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보아뱀이 맹수를 삼키려 하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여기에 옮겨보았다. 그 책에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꿀꺽 삼켜버린다. 그런 다음 꼼짝 않고 반년 동안 잠을 자는데 그동안에 삼킨 먹이가 소화된다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이걸 읽고 밀림 속의 모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하여 나로서는 처음으로 색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 1호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무섭지 않냐고? 모자 보고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보아뱀이 그것을 소화시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어른들이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내 그림 이후는 이와 같았다. 이번에 어른들은 보아뱀의 뱃속인지 거죽인지 하는 내 그림을 집어치우고 지리학이나 역사, 수학,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화려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나는 내 그림 1, 2호의 실패로 무척기가 죽어 있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늘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어린아이들에겐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택하기로 하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정말 지리학이 나에게 무척 도움을 주었다. 나는 한눈으로 흘끗 보아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다. 밤에 길을 잃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지식은 더욱 가치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중요한 일에 관계하고 있는 어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보았다. 나는 주로 이런 어른들 사이에서 살았다. 나는 그들을 바로 가까이에서 면밀하게 보아왔지만 그들에 대한 내 의견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나는 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가지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를 그들에게 꺼내 보여 시험을 해보았다. 이 사람이 과연 이해력 있는 사람인지 알아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이구동성으로 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건 모자군요. 그러면 나는 보아뱀이나 원시림 또는 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수준으로 내 자신을 낮추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트럼프 이야기나 골프, 정치, 넥타이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분별 있는 사람을 또 하나 알게 되었다고 흐뭇해했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가 날 때까지 나는 진정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채 혼자서 지냈다. 비행기는 엔진에 고장이 났다. 내 옆에는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를 해내려고 했다.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겨우 일주일 버틸 정도 의물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첫날 저녁은 인가에서 1000마일쯤 떨어진 모래사막에서 잠을 잤다. 망망대해의 한복판에서 배가 난파되어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선원보다 더 외롭고 쓸쓸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눈을 간신히 깜빡거리며 뜨고는 사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정말 이상한 소년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다음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 된 그 소년의 초상화이다. 그러나 내 그림은 물론 실물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어른들은 내가 화가로서 출세할 수 없다며 길을 꺾어 놓았다.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뱃속과 겉모양 말고는 아무것도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난 소년을 바라보았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피로로 지쳐 있거나
배가 고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목이 마르다거나 무서워 떠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인가에서 1000마일 떨어져 있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말을 걸었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러자 그 소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 듯이 천천히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했다. 저 양의 그림을 그려줘요. 너무나 뜻밖의 신비한 일을 당하고 보면 누구나 순순히 거기에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데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고 더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양을 그린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밖에는 공부하지 않은 것에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나는 이 소년에게 약간 시무룩하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건 괜찮아요. 양의 그림을 그려줘요. 나는 양을 그려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종종 그려보았던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보였다. 그것은 보아뱀의 겉모습이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틀렸어요, 틀려. 나는 보아뱀의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 같은 건 싫단 말이야. 보아뱀은 아주 위험한 동물이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잖아요. 내가 사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작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양이에요. 양을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양을 그렸다. 소녀는 그것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다. 틀렸어요. 이 양은 병에 걸려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다시 양을 그렸다. 소녀는 봐주기라도 하듯이 싱긋 웃었다. 잘 봐요. 그가 말했다. 이것은 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염소예요. 뿔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앞서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년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 늙은 양이에요. 나는 오래 살 양이 갖고 싶어요. 이쯤 되자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는 비행기의 엔진 수리를 서두르고 있었으므로 다시 거칠게 급히 그려냈다. 그리고는 그림을 건네주며 설명해 주었다. 이건 상자야.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나는 이 어린 감정가의 얼굴에 감도는 명랑한 기색을 보고는 어리둥절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갖고 싶어한 거예요.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어야만 하나요? 왜? 내가 사는 곳에는 모든 것이 아주 작아서요. 이 양에게 먹일 만큼은 있을 거야. 내가 말했다. 내가 그려준 양은 아주 조그마한 양이거든. 소녀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보면서 말했다. 그렇게 작지 않은데요. 봐요. 양이 잠들어 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어린 왕자와 알게 된 것이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으나 내가 묻는 말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다만 우연히 한마디 한마디 하는 왕자의 말로 조금씩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왕자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이렇게 물었다. 저 물건은 무엇이지요? 저것은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나는 거야. 비행기라고 하지. 내 비행기야. 나는 새처럼 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쭐대며 말했다. 그러자 왕자는 큰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군요. 그래, 나는 점잖게 말했다. 정말 재미있는 일이야.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꽤 귀여운 목소리로 깔깔 웃었다. 그가 웃는 걸 보자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내가 당한 불행한 사고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던 때문이다. 이윽고 왕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당신도 하늘에서 왔군요. 어느 별에서 왔지요? 그 순간 나는 왕자의 정체에 대하여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속에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한 줄기의 희미한 빛을 잡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갑작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다른 별에서 온 거니? 그러나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왕자는 내 비행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쳐들었다. 이것을 타고 왔다면 그다지 멀리서 온 것도 아니군요. 그러면서 왕자는 오랫동안 공상에 잠긴 듯 하더니 이윽고 주머니에서 내가 그린 그림을 꺼내어 매우 소중한 듯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마 다른 별에서 왔는가 보구나 하는 반신반의적인 이 생각에 내 마음은 한없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알려고 하였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어? 내가 사는 곳이라고 말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지? 내가 그린 양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거지?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하더니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상자에 넣어준 것은 참 다행한 일이야. 밤이면 이 상자가 양의 집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말이야. 그렇고 말고 필요하다면 끈도 줄게. 낮에 양을 메어둘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고 양을 메어두는 말뚝도 주겠어.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자 왕자는 몹시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메어둔다고? 참 이상한 생각이군. 하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내가 말했다. 어디로 가버려. 그래서 길을 잃고 말 거야. 왕자는 또 소리내어 깔깔 웃었다. 그렇지만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아무 곳에나 똑바로 자꾸자꾸 가지. 그러자 왕자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걱정할 건 없어.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는 어딘지 모르게 기가 죽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똑바로 가봤자 그리 멀리는 못 갈 거야.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